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서 광장으로 우리가 소통의 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굉장히 다른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름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자기를 숨기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도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장 배경, 교육이나 배경 지식, 소통 기술, 뭐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대가족과 핵가족, 또 어떤 자기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소통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게 대가족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소통이 잘 돼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 형제, 자매들, 다양한 사람들과 어려서부터 같이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소통이 아주 몸에 배 있어요. 근데 혼자 살았던 사람, 또 뭐 형제가 없이 혼자라든가 독립적으로 자취 생활했다든지 이런 분은 아무래도 소통에 굉장히 좀 이 역량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소통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모의 소통 방식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일방적이고 수직 문화 그런 것이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소통 방식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냐 아니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냐, 좀 독재적인 스타일이냐, 이거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또 학교 소통 내용이 말하기와 듣기, 뭐 자기 표현하는 쓰기, 또 읽기, 이런 것이 골고루 된 교육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귀와 눈으로 머릿속에 넣어주는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또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무엇보다도 여행 경험이 있느냐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상식이 많으냐 상식이 없고 한 분야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느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중에서 또 언어와 문화도 굉장히 다르죠. 외국어를 많이 쓴다든지 외래어를 많이 쓰면은 말하자면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요즘 보면 디지털 어떤 언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뭐랄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봤는데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그랬더니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일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로 가서 앉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더니 왜 안 가냐 화장실. 그래서 아직 가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일 없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yes you may예요. 당신 뭐 좋습니다. 허용하는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오징어와 문어는 우리 북한하고 좀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이라든지 단추어라든지 속어, 사투리 이런 것들은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준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존대어도요. 존대어를 써야 되는데 안 쓴다든지, 존대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존대어를 지나치게 쓴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죠. 또 호칭, 상대방이 어떤 그 좋아하는 호칭을 불러줘야 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호칭을 불러준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박지성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홍명보 감독 같은 홍명보 당시 선수는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부를 때 마땅히 부를 말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말은 2인칭이 없어요. 상대방 부를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을 주고 받으면서 상대방 우리 팀 선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보 이렇게 부르도록 히딩크 감독이 했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용어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괌에서 우리 대한항공이 추락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죠. 또 개나 고양이 한쪽은 기분 좋을 때 꼬리를 들고 한쪽은 기분 화가 났을 때 꼬리를 들고 하는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 이런 것도 소통이 굉장히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맥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소통의 깊이, 그걸 우리가 맥락이라고 얘기해요. 늦은 밤, 뭐 예를 들면 12시가 다 돼가지고 아들이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밥 먹었니? 그러니까 아들이 네 그러거든요.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뭐 씻으러 들어갔겠죠.
근데 그 사이 어머니는 밥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손 닦고 세수하고 오는 이 녀석이 밥을 먹어요.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여러분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밥을 먹었다는데 왜 밥을 차려주며 밥을 먹었다는 사람이 왜 밥을 먹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은 말이고 진짜는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해도 통하는 걸 우리는 맥락이 참 깊다. 그리고 일일이 말을 해야 통하는 건 맥락이 얕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니 밥은 먹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먹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아차리는 그것이 맥락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며느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길 가다 여러분 외국인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먼저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수첩권에서 이렇게 날짜 언제 어디서 먹을 것인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 뭐, 우리,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건데, 인사인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맥락이 달라요. 우리는 맥락이 깊은데, 그쪽은 맥락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 외국인하고 밥 먹을 때 음식 더 드릴까요?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보내주면서 더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외국인 집에, 우리가 외국인 집에 갔을 때, 음식 더 드릴까요? 물었을 때,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줍니다. 그냥 돌아와서 어떻게, 아니, 밥을 말이야, 안 주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맥락이에요. 대체 동양 사람들은 맥락이 굉장히 깊고요. 서양 사람은 얕아요. 중국이 제일 맥락이 깊어요.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떤 마음? 그건 또 다른 게 바로 이게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 독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북미, 미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요. 유럽. 이쪽은 말한 그대로예요. 말은 그대로 그냥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맥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고맥락과 저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 곳에 계속 살잖아요. 이주민들은 뭐라고 그러죠? 유목민들 같은 사람들은 많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서양같이 많이 옮겨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 우리 정착민들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표현도 맨날 똑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니까 표현도 매일 달라지는 것이죠. 이래서 고맥락과 저맥락이 좀 나눠주는 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맥락에서는요, 우리 농촌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암묵적인 겁니다. 암묵적.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튀면은 예의가 나쁘다. 예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서양 사람들은 본성을 중시해요. 자기를 막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언어 표현한 걸 잘 귀담아 들으면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굉장히 중시하죠. 근데 우리는 뭐 외국하고 협상할 때도 뭐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말한 거라고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문자로 기록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고맥락 사회에서는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이 못 들은 사람이 모든 책임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속마음을 읽어내서 잘 들어야 되는 책임. 그게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저맥락 사회에서는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커요. 왜 말 안 했니? 네가 싫으면 싫다고 했어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상황이 이랬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음주운전의 상황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중시해서 아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저쪽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일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표현을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그 맞벌이 교민이 있었는데, 자, 낮에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게, 이 가슴 부분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벽에다 묶어서 놓고, 먹을 거 바닥에서 두고, 그렇게 한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묶은 부분이 이렇게 높은 데 있는 텔레비전, 그 부분에다가 이걸 묶었었던 거인데, 이렇게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자꾸 반복되면서 그 텔레비전이 떨어져서 그런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어머니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땅을 치면서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웃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어머니가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했다. 통역을 해보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한다.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분이 범인이 된 거예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죽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인 변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이 맥락의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한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설득을 하고 변호를 해서 간신히 좀 중한 처벌을 면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맥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말하기 중심이다. 우리는 듣기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고맥락 사회라는 데는요, 공동체 중심이에요. 거기서 서열이 딱 정해지고 위아래가 다 있어요. 뭐 할아버지, 그죠?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일방적이에요. 수직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튀면 안 됩니다. 주위에 나를 맞춰 나가는 분이 필요해요. 그 중에 얼마나 내가 거기서 적절한, 적합한 사람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의 성향도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가족 제도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한 열댓 명이 산다고 생각해요. 그 집에 며느리로 갔을 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파악하고 적응을 잘하면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적응하지 못하면 이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이 저맥락이라서는 우리가 고맥락에서 야 우리가 남이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다. 개인주의예요. 수평문하고 너나 나는 똑같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똑같고 그래요. 위아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가 없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 무례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리고 말대답 딱딱하고 우리는 말대답을 못하잖아요. 질문도 못하고 윗사람이 뭐 말하면 예라는 말 말고는 뭐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이 저맥락 사회에서는요. 최고가 돼야 돼요. 그건 튀어야 되고 영어로 더 베스트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하는 문화다. 그래서 이 맥락의 차이가 사회를 굉장히 그 소통을 잘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미셸 겔펜트라는 사람이 성문화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사회적 규범이 너무 많고 튀는 행동에 대해서 관용이 낮은 사회를 빡빡한 사회, 타이트 컬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눈치 많이 보는 사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고맥락 사회가 좀 빡빡한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33개국 중 조사한 것 중에서 5위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뭐 이런 데 같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사회입니다. 숨이 탁탁 막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개인 행복도가 낮고 우울장애가 많고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라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맥락 사회가 또 저맥락 사회가 섞여 있을 때 이 고맥락 사회가 저맥락을 볼 때 어떤가 또 저맥락에 사는 사람이 고맥락 사회에 사는 사람을 볼 때 어떤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는 굉장히 그 충돌이 심하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고맥락이 볼 때는 서양 사람들에게서 천박하다, 무례하다, 위아래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조금 몰라? 뭐 일일이 말로 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비해서 저맥락 사람들이 고맥락을 볼 때는 이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 애매해. 답답해. 너무 일방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외국에 가서 많이 살고 해서 이런 고맥락과 저맥락이 서서히 이제 변화되고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산업사회잖아요. 1차 산업이 아니고 2차, 3차, 4차 산업에서 일하는 좀 정보화 사회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저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갈등이 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세대, 저 같은 세대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것이 능력인데 비해서 이 젊은 세대들, 저맥락 세대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대죠. 그래서 서로 소통할 때 이쪽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냐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왜 말하지도 않고도 모른다고 우리를 구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한 집안에서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런 세대 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통을 막는 벽이 뭐가 있는가 쭉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맥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맥락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말이 통하는 나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웨스통